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함께 봐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지형 도면을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즉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 도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돈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어디는 도시지역이고 어디는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새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돈 필요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도로, 학교 만드는 경우에는 땅을 강제 수용하면서 보상금 지급해야 되고 그러한 학교나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과 달리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또는 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그러한 도시군 계획서는 남양주시장이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남양주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학교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금을 마련하게 될 것인지 이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한 번에 집행한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남양주시에 결정한 다양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남양주에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거나 유치원 만들게 된다면 그런 다양한 시설 중에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 시설이 있다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천천히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모두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며 3년 이후에 설치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해놨다면 2019년도가 되었을 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안은 시행하는 것이고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아직 설치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시군 계획설이 존재합니다. 저 2019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 3년 이후에 시행해도 되는 사업,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또다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20년도에도 최근 3년 내 시행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좋아하신다면 1군과 2군 있지 않습니까? 저 2군 중에 실력을 좀 겸비하고 실력을 향상시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1군으로 승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단계 집행 계획은 올 10월 달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험 보고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가 결정 고시되게 되면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30회 시험 때는 보는 문제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은 입안권자가 입안하면 결정권자가 이를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등은 남양주 시장이 만들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겠습니까? 남양주 시장이 만들게 됩니다. 만약 구리시에 학교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도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구리시에 필요한 도로는 경기도지사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구리시장이 만들겠습니까? 구리시장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원칙적인 시행자는 득광 시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의 경우에도 결정 한 자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안 한 자가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1단계 절차로 구분하시고 저 1단계는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1단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였습니다. 모두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이 단계 절차로 이해해 주시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면 저 사업을 주도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건축법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만드는 자를 건축주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만드는 자를 사업 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시행자란 표현은 원칙적으로 각종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저 공익 사업을 주도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시행자는 민간 사업의 경우는 붙여주는 것 아닙니다. 대신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행이란 말이 낫겠습니까? 건축주가 낫겠습니까? 시행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도 그냥 시행자를 하면 남들이 공익사업으로 착각해 줄 수 있고 내가 파는 아파트 가격은 공익사업에 견제해서 저렴하게 팔고 있다. 그런 관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익을 남겨먹는 데 불구하고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시행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시행자라 해줘야 되지, 그냥 나는 돈 벌기 위한 건축주다 이래버리면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설계 도면을 포함한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우리가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등은 남양시장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새로 도로 만들게 된다면 그 구리시에 새로 만드는 도로는 경기도지사가 만들어준다? 구리시장이 만든다. 구리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새로 공항을 만들거나 KTX를 새로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면 도지사가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구리와 남양주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 설치하게 된다면 누가? 도지사가. 반면 이번에 시행하는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아마 민자 유치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비행정청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청만 입안하고 행정청이 결정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로 끝난다면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면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입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10년, 20년 거주하셨다고 하면 남양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반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기, 지, 산 되었습니다. 비행정청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입안 제한한 사안에 대해서는 45일 이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안 제한된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으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고 입안 제한하여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제안한 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은 행정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입안권자로 공부하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면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정청은 우리가 누누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청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법률로서 그 집행 단위는 시, 군, 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와 군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와 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는 25개 구가 존재합니다. 강남구나 종로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종로구가 강남구가 하나의 도시다. 서울이 도시이죠. 그래서 서울에
국가 계획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서울 특별시장이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청은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한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있다면 저 행정청 아닌 자는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남양주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라고 하면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산하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중앙에서 만든 회사이죠.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달리 표현하게 되면 얘는 중앙공사이고요. 경기도와 남양주에서 만든 공사가 있다면, 회사가 있다면 걔를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순수한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를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행정청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들은 공익 사업을 시행하죠. 그리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이들도 공익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익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우리는 공공 또는 공적 주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적 주체가 다양한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태클 걸어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 격려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땅이 있다면 수용,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요. 이러한 공공의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행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익 사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법에 점수를 좀 더 몇 문제 더 맞추고자 한다고 하면 특정 지문과 관련되어 내가 명확하게 모르는 지문, 내가 명확하게 아는 지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지문에 주어가 공인지를 꼭 봐줘야 됩니다. 만약 주어가 공공으로 나왔는데 이들에게 부담 주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뭔가 돈을 내라 이런 취지의 지문 나오게 되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요. 반면에 민간이 사업 시행하는데 특별한 예외, 특혜라는 게 있거든요. 뭐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지문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바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아는 지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끔 찍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십니다. 그래서 경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나왔을 때 앞에 민간이 등장했다면 그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공공이 주어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경미한 사항으로 뭔가 허용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우리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 경미한 사항이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게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에서는 5%, 어떤 법에서는 10%, 어떤 법에서는 20% 범위 내 증감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 다 외우고 정리하시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저 경미한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패턴을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해는 되신 걸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행정청과 비행정청. 행정청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비행정청은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를 말하며 민간도 존재합니다. 공익사업 시행하게 되는 행정청과 이들을 뭐라 표현한다? 공공.
그리고 민간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공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반면 민간의 경우는 그런 특혜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행정청도 입안 제한을 통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행정청 중에 공공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공공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고 돈 내는 것 없다. 그게 기본 개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가끔 민자유치 고속도로 이용 후에 보신 적 있죠? 그 민자유치 고속도로라고 하면 민간이 만든 것입니다. 저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3분의 2와 2분의 1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뭔가 할 수 있고 공공의 경우는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확정된 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고 이들이 실시 계획을 작성했다면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인가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 절차에는 입안과 결정 절차로 나누어 놨습니다. 인가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입안권자라면 실시계획 인가는 그냥 결정권자라 해주십시오.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되고 입안권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권자가 인가하게 됩니다. 여기 결정권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인가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되게 되면 3단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각종 계획과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람한다, 공청회한다. 공청회는 딱 3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 3가지 뺀 나머지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공람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람 기간은 며칠? 14일이라고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정비법의 딱 3가지 경우에만 30일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시의 주민 공람 기간이 30일.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시에 주민 공람 기간 30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주민 공람 기간 30일. 그 3가지 빼고는 모두 공람 기간은 14일로 봐놓습니다. 별로 와닿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기 각종 계획에 있어서 주민 공람 절차는 당연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게 되면 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우리가 집을 만들게 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허가와 같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제 사업 착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단계 방법으로 3단계 절차로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그 필요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수용 가능한 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또는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도로 만들기로 한 땅, 학교 만들기로 한 땅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세 가지 종류로 나열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그 밖에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 공용 환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다른 법률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를 공용 환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다산 신도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산 신도시는 한 5년 전에는 여러 필지 마늘밭으로 조성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게 됩니다. 종전에 마늘밭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대지로 토지를 맞교환 보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토지의 시자와 교환의 환자를 조합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종전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새로운 땅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권 방식은 권리 교환의 준말입니다. 우리 평내동의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그 진주 아파트가 만약 15평 아파트인 상태인데 얘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기 전에 5년 뒤에 만들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이라는 것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양권은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32평 아파트로 교환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전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권리가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30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것 권리를 바꿔준 것이죠. 그걸 공용환권이라 하고 저 공용환권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는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적용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수용 방식만 채택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손실보상은 금전적 보상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 손실보상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은 타인의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로 개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고 이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 손실보상은 국가 등의 공적 주체에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 재산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손실보상에는 위자료 없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에는 위자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법 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손해배상으로 그 금액이 커지는 반면 국가의 적법한 법 집행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때는 손실보상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민 시위하시다가 백모 씨란 분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 경찰의 데모 진압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면 손실보상 대상이고 불법이라고 하면 또는 과잉 진압이라고 하면 부당행위라면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손해배상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라는 개념 조금 이해하신 겁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같이 한번 공부하시길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연 인정되는가? 저 민법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민법이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원장님께서도 민법이 법 중에 제일 쉽다 그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수업에만 잘 참여하시면 아마 강행군 하실 테지만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출제 경향 보게 되면 원장님 하시는 게 무리수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해드리는데 올해 수업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저 무리수 아닌가 그 생각했거든요.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난이도는 낮게 나오는데 나는 지나치게 높게 공부하면 그거 무리수입니다. 과잉 공부입니다. 근데 과잉 공부 아니시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시험에 나올 테니 지금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2번씩 하지 않으십니까? 체력이 좋으십니다. 저 같으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진짜 고생 하시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도 강행군 했다고 불만 투성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이나 또는 사용과 관련되어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뭐 해준다? 손실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서 저 집행 계획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이죠.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의도하지 않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뭐라 한다? 계획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땅 없으시죠?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바라실 겁니다. 상업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 그런데 이번에 남양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 땅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했다면 진짜 나는 상업지역과 비교하면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획 제한은 공익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개개인 하나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필지 대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입니다.
확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손실보상은 국가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따른 특별한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인정되게 되는데, 얘는 특별한 희생이다 아니다.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공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희생을 감내하셔야 되거든요. 만약 세금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공을 위해서 감내하셔야 되죠. 대신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이 올렸다 보니까 데모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TV 볼 시간도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학교 부지를 결정했다면 손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 실시 계획이 인가 고시되게 되면 3단계에서 뭐 합니까? 수용. 3단계에서 개인 명의의 땅을 시행자 명의의 땅으로 바꿀 때 그때 보상해 주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따로 손실 보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1970년대에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 부지로 1000평, 2000평을 공원 부지로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했다면 올해까지 아직 공원 부지이거든요. 그 공원 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50년 가까이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지만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없습니다. 보상은 언제? 수용할 때 보상하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던 집행계획을 결정했던 모든 산에 대해서는 따로 손실 보상하는 것 없습니다. 계획산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빼앗겼을 때만 손실 보상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용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완료 공고 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당일날 이용한다, 다음날 사용한다. 다음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몇 월 며칠까지 공사 끝내려 했는데 공사가 참 지연됐다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준공 일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타고 하셨다던데요. 그러면 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입니다. 끝난 날은 언제?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 다음날 공사 끝나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다음날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땅을 뭐라 했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개발 사업하는 땅은 도시개발구역. 정비 사업하는 땅을 정비구역이라 하는데 그 땅을 결정하는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야 되죠. 그 절차를 1단계로 해주시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아 고시함으로써 사업 시행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3단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저 수용 방식에 따라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함께 보십니다. 서론이 워낙 길었는데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처음 오시면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대신 앞서 수업을 좀 연속해서 들어주시고, 이게
이해되시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공부가 점점 쉬워지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나중에 책에 표시된 것을 보시면서 그걸 저한테 따로 물어보는 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6페이지 찾으셨죠? 제1절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던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것 과거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전에는 무엇이다?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은 우리가 평내 호평에 거주해서 살고자 한다면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될 겁니다. 가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 보시게 되면 전기, 수도 없이 혼자 산에서 잘 사시는 분 계시죠?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분이고요. 우리 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하실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시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란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한 50여 개 기반시설이 있는데 저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그리고 박스 찾으셨죠?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근 5년 사이에 4번에 걸쳐 시험에 출제한 바 있고 29회 시험 때는 건너뛰었습니다. 보통 출제위원이 3년마다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내시던 분이 잘려나가지 않았나 그 생각 아닙니다. 또 낼 수도 있겠죠. 그중에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교통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 종류를 물어보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묻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을 묻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시험에 반복되었던 것이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 되게 됩니다. 2주 전에 뭔가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나는 받아본 적은 있으시죠? 본 적은 없으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에서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2가지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설과 그리고 빗물에 대한 저장 및 이용 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총 6가지로 구분해 주시는데 6가지로 구분해 주시는데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저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2주 전에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부하셨던 분들이 헷갈린다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 폐폐, 제, 빗으로 하수, 폐폐,
제비 또는 제빗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하수, 페페, 제빗.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첫 번째 하수 찾으셨죠? 하수도 찾으셨죠?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하수, 폐폐, 제빗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출제하는 분들이 관심을 쏟아주실 것 같습니다. 하수, 폐폐, 제빗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 식장이 있는데 이 5가지를 가로 묶어놓습니다. 보시니 얘들은 죽음과 관계된 것이죠. 도주장은 가로 하신 거 아닙니다. 화장실부터 장례식장까지 가로 묶어 놓으시고 얘를 장사시설로 표현을 그건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부터 장례식장까지 묶어 놓으시고 얘를 뭐라 한다?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여기 도축장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얘도 죽음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을 말하는데 부속 용도로 장례식장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된 시설로 봐놓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전까지는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중 보건위생시설 아닌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낸 적 있지만 지금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과 관계된 것이 환경기초시설이나 방제시설 등에 섞여 있다면 그걸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은 다 무엇이다?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게 있는데 그 바뀐 것 중에 교통시설 중에 운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하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운하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이 있다면 그것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인데 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은 이제 기반시설 아닙니다. 기반시설 아닙니다. 그리고 운하란 말 보게 되면 우리 MB 대통령 연상되시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운하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그 정도만 한번 지금 봐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교재가 나중에 지금 제가 표시해 드렸던 것 말고 좀 있긴 있는데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정도 표시해 놨던 것이 아마 시험에 틀린 정답으로 나올 사안들일 겁니다. 특히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교통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운전면허학원 빠졌다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총 6개입니다. 하수, 폐폐, 제비. 그래서 6가지를 하수, 폐폐, 제비 6가지를 꼭 한번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거리 이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및 관리 찾으셨죠? 양가로 1번만 보십니다. 지상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 기반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세를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걔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 정비, 개량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기반설이 소규모라면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시립병원이 아닌 뭐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만들 필요 없죠. 그런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남양시장에게 뭐 받고? 허가받고 설치하게 됩니다. 저 허가받고 설치하는 종합병원 있다고 하면 걔는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 내는 것 아니죠.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원칙적으로 기반설 설치하려면 무엇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절차는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부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필요하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아야 되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얘는 시험에 나오면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이 많은 종류를 언제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동구 찾으셨죠? 여기 공동구는 작년 올해 시험에 연속해서 냈거든요. 내년에 안 나온다에 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얘도 모의고사에 출제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3월달 정도에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네, 8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85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예, 안 태어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시험에 낸 적 없습니다. 대신 재작년에 딱 한 번 시험에 냈거든요. 20 몇 년 만에, 20년이 아니라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한 번 나온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이 광역시설은 광역,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광역이라 했습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면 걔를 다 광역시설이라 한다. 그래서 광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넓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둘 이상의 특별시군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광역버스 타고 잠실 나가지 않으십니까? 광역버스는 남양주시 안에만 운행한다. 서울과 연계되어 있다. 서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광역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8페이지가 나오시죠. 158페이지는 이제 또 쉬었다 하십니다. 어려우시죠?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데 한번 돌고 나면 좀 만만해지실 겁니다.